자,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 실습으로 시리즈로 쭉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번 학기에 지금 교육 실습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교육 실습을 하시고 또 현장에 계시는 졸업생분들도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육 실습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국학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리즈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동안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한국어 교육 실습 수업의 단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또 오늘 그 전체적인 수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 말에 대해서도 앞에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리즈 강의의 마무리 단계를 제가 맡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부분,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단계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습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드렸던 피드백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 중에 저희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리는 그런 내용 반대로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교육 실습의 중요한 핵심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살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어 수업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일까? 네, 한 단위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한 단위의 교육 실습이 그 수업이 진행된다고 할 때 그 수업의 흐름은 크게 이렇게 5단계로 잡습니다. 5단계로 잡는데 일반적으로는 도입, 제시, 연습, 활용, 정리 이렇게 5단계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5단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세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입 이후에 학습 목표가 제시되고 나서 이 제시가 되는 건 형태와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즉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표현이 어휘가 될 수도 있고 문법 표현이 될 수도 있죠. 네,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시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두 번째 단계는 제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형태에 대한 제시,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능으로 어떤 규칙을 따라서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이해시키는 설명 부분이 이 제시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도입부터 제시 설명까지는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 단계예요. 네,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학습자들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학습 목표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익혀야 하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계까지 훈련받는 것. 그래서 그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게 수업의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시작은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단계는 학습 목표를 익히는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전체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네, 도입부터 제시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게 운영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죠.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이해를 빠른 시간 안에 하면 그 남은 시간에는 충분히 익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터 제시 설명까지가 교사의 수업 능력이 한 3분의 2 정도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학습자들을 잘 이해시킬 것인가. 네. 그래야 그 나머지 시간을 충분히 연습시키는 활동으로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그 이후에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는 건지, 내가 어떤 경우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훈련을 시킨다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 그 학생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 설명 단계를 통해서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연습은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이죠.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수업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도입 제시가 짧게 보이는 단계이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해한 후에 연습을 하게 되는데 연습이나 활용 두 가지는 모두 다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의사소통의 기술은 네 가지 기능이 있죠. 네,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능을 점점 더 발전시켜서 내가 결국은 유창하고 정확하게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사용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해낼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그러다 보니까 익히는 단계도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절차를 이렇게 지금 잡은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조작적인 연습을 시키는 단계이고, 조작적인 연습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유의미적인 연습을 하고, 연습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활용 활동을 진행하는 거죠. 예, 활용 활동이 무엇인지 이번에 그 앞에 수업의 단계별로 쪼개서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연습과 활용을 이제는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수업 실습 들어가서 보면 연습과 활용을 구분을 그때까지도 수업 실습 현장에 올 때까지도 연습과 활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네, 조작적인 연습과 유의미적인 연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작적인 연습은 문장 구성 수준의 네, 그 규칙을 잘 규칙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단계예요. 이 조작적인 연습은. 그래서 맞다 틀리다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학생이 맞게 형태를 구성해낼 줄 아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교사가 판별할 수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해요. 쓰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 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오류 수정을 해주면서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작적인 연습에서는 네, 정확성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기술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반복적이되 지루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연습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런 후에 이제 유의미적인 연습을 한다고 하면 이 유의미가 뭐냐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유의미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즉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 표현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게 나한테 유의미하려면 내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내 이야기. 그러니까 그 도구를 사용해서 나의 것을 해봐야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습에서는 단순한 문장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교사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학습자가 오늘 배운 표현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보는 그런 연습이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교사는 판별할 수 있지만 뭐 자료로 나온 연습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학생마다 자기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다른 학생들은 알기가 네, 어렵죠. 네, 그런 이제 그래서 이쪽은 창의적으로 자기 표현을 해보는 단계다라고 해서 창의적인 연습이라고도 하고 유의미적인 연습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학습자가 자기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학습 목표를 가지고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의미 구성도 말이 되게 네, 적절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후의 활용은 우리가 그 한국어라는 도구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담화 상황이 오늘 학습 목표만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은 내가 실제에서 어떤 주제와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어휘나 문법 이런 걸 다 동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내는 것이 결국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이죠. 이 활용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해보게 하는 연습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가 되는 표현만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배워서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 지식과 모든 언어 정보가 총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활용 단계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이 정리가 되는 이런 단계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 우리가 강의안을 작성할 때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강의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실습할 때 우리가 학습 목표가 되는 학습 내용도 드리죠. 네, 주로 이제 문법 표현 같은 거 드려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은 몇 분짜리 수업이다.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 동안에 이 학습 목표 가지고 수업을 할 내용을 구성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강의안 작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단위의 수업을 도입부터 정리라는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보는 것이 교육 실습인 것이고요. 네. 이 강의안 작성을 여러분은 지금 이제 하나의 강의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밟고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시면 날마다 하는 일이 강의안 작성입니다. 네. 날마다 하는 것이 제 강의안 작성이에요. 그 강의안 작성을 매우 게을리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왜냐하면 요즘은 교사용 지침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자기 강의안 작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 교사용 지침서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력이 좀 쌓이면 자기의 그 경험? 네, 자기 경험에 굉장히 의지를 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좋은 모델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1세대 교사들은 지금 이미 이제
뭐 은퇴를 한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현재 80대 중반, 9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이 한국어 교육의 1세대 한국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지금 80세 이상의 또 90세 가까운 한국어 교사 출신 분들은 연세대학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전부터 한국어 교육을 해온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0대 되신 분들도 뭐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학부 4학년 때 이 한국어 교수법이라는 과목을 그때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신 한국어 교사 1세대 선생님, 네. 홍경표 선생님, 연세대학교 홍경표 선생님에게서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60대셨어요. 60대셨는데 60 가까이 되셨을 때죠. 네, 지금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80 중반 네, 넘으셨는데 90세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강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지금 아직도 강의안을 날마다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야, 말도 안 되지 않냐? 지금 수십 년을 한국어 교사를 하셨는데 아직도 강의안을 쓰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 우리 겁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10년 차가 됐을 때인지 10년 차가 넘었을 때인지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음 수업 준비가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야 나는 약속 시간에 못 가겠다. 시간이 더 걸리겠다. 이랬더니 제 친구가 그랬어요. 넌 능력이 없나 보다. 때려쳐라.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강의 하나 마무리 못 해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런 얘기를 친구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불현듯 그 홍경표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아, 맞다. 그때 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었겠구나. 10년이 넘어도 이렇게 힘든데, 수업 준비하는 것이 힘든데, 이건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네. 강의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처음 잘 훈련을 받아야 그 이후에 여러분이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뭐 원격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원격으로 그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장점이라고 하면 뭐 언제 어디서나 반복해서 학습자들은 굉장히 좋죠. 네, 학습자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 중에 실습을 포함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이 교육 실습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모두 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에너지 소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졸업하신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은 각 수업 단계가 뭐 하는 단계인가예요. 그래야 그 단계에서 교사와 학습자에게 필요한 활동이 뭔지를 내가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이 5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교육실습 수업을 다시 들으시고 지난주까지 진행이 됐던 지난주는 우리가 안 했죠. 지난주까지 진행이 됐던 교육실습 관련한 특강 다시 들으시고 하면서 이 단계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강의안을 쓸 수 있는 기본 준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가 매 학기 수많은 분들의 강의안을 보면서 피드백을 드리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 피드백 드리는 그 유형들이 그 중에 오늘은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교수님들께 지적받는 사항들이에요. 첫 번째는 수업 전체에서 사용되는 화제입니다. 화제는 이야기거리예요. 네,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에 어떤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또 어떤 소재를 선택해서 교사가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진행하는가, 그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수업을 준비하실 때는 학습 목표만 분석하면 안 됩니다. 학습 목표 분석은 기본이고 그 강의안이 제대로 구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분석하셔야 하는 것이 학습자에 관한 거예요. 학습자에 관한 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학습자 선정이 본인 책임에 달려 있죠. 해외에서 지금 영상으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적인 교육 실습이라면 저희가 학습자 정보를 다 드려요. 네, 이 학생들은 한국어를 몇 시간 정도 공부한 학생들이고 연령대는 어떻고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런 걸 드려요. 네.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뭐 대학에서 배우죠. 대학에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요. 해외에 있는 세종학당 가봐도 20대 이상은 거의 없어요. 20대 이상을 찾는 건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 오세요. 네, 뭐 아미 멤버인 아주머니들이나 아니면 정말 한국에 돈 벌러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그 이주 노동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는 대부분은 다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특성에서 이제 특성을 반영해서 그 특성과 관련 있는 화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지적사항인데요. 도입 제시 부분에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 건지 규칙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규칙이 무엇에 관한 규칙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정보를 주어야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강의안 준비하실 때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시는데요. 그 참고 자료가 교육적으로 안전하게 구성이 된 그런 제대로 된 강의 자료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강의안들이 있어요. 네. 무슨 캠퍼스 이런 데서 돈 몇백 원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레포트 장사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강의안 뭐 돈 얼마 주고 사서 그거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유형이 계속 발견되는 걸 보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불량 자료들을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네, 참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양질의 참고 자료를 보셔야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이 한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교육 실습의 강의를 제대로 본 분이라면 아마 그 자료를 보시고도 던져버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본인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건 그만큼 교육 실습에 임하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한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걸 잘 알아야 해요. 네, 그 문법이 어떤 기능과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고 이걸 사용할 줄 알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가, 네,
그런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정보를 학습자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규칙은 목표 문형이 있는데 그 목표 문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언어 교육의 목표니까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그 관점에서 정보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규칙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습 활동이잖아요. 특히 조작적인 연습에서는 그 문형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내가 익히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르치지 않은 그런 규칙을 연습 문제로 자, 해봐라 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활동인 거거든요. 학생들은 할 수가 없죠. 선생님이 설명도 안 해주고 알려주지도 않고 뭘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의 활동 구성은 결국은 이 규칙 설명, 그 내용과 연동이 잘 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연습과 활용의 구성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는 부분입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과 활용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연습은 그래서 학습 목표가 되는 문법이나 어휘 중심 연습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활용은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담화 수행을 체험하는 그런 중심으로 활동이 구성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은 문장 구성 연습에 초점이 놓이죠. 문장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문장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할 말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죠.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문장을 만들 줄 알면 이제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그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활동까지 우리는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화제 선정에 관한 건데요. 화제 선정에서 고려할 거. 이제 화제 선정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화제 선정의 첫 번째 규칙은 학습 목표 문형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냐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오늘 배우는 표현이 미래의 계획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치죠. 뭐 그런 표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우선 뭐 초급에서 배우는 것만 나열을 해볼까요? 을 거예요, 으려고 해요, 을까 해요 등등등등. 려고 합니다. 뭐 을 생각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네. 그러면 이 문법 표현의 의미는 미래의 계획이나 미래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걸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럼 그게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 화제 선정도 미래에 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할 것이냐에 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화제 선정이 필요하죠. 네, 예를 들면 도입 부분에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서 미래에 할 이야기로 연계를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고려돼야 하는 것들이 학습자 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학습자의 연령 중요해요. 네, 학습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냐. 네, 뭐 지금 뭐 안양미 선생님처럼 뭐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 계획이 뭐 유학이나 뭐 취업 이런 거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화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 일을 하러 오려고 하는 학습자라고 한다면 그 친구에게 유학이나 뭐 이런 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화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문화적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배경, 어떤 문화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지, 그래서 그 문화에서 드러내거나 아니면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화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나라에서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는 어떤 주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 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지, 네, 무엇을 위해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학습 동기도 관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 자기가 관계가 될 수 있는 주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제,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동안에 알고 있던 정보들이 막 활성화가 잘 되면서 상호작용이 잘 돼요.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뭐 주제, 나는 전혀 정보가 없는 주제, 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는 머리가 딱딱해지고, 네, 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변인이 화제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제가 강의안 보면서 자주 지적을 했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합니다. 네, 알게 모르게. 네, 외모에 대한 이야기, 외모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특정 외모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뚱뚱하면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한 표현을 배울 때 너무나 선생님들이 모두 다 날씬하다, 뭐 살 빼다, 다이어트하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또 성형수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형수술에서 예뻐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흔하고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별적이거든요. 네, 그런 시각 자체가. 네, 그래서 가능하면 운동해서 살을 빼세요. 이거보다는 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세요. 라든지, 네, 우리가 이 날씬해지는 것도 예뻐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네, 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수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는 다 여자들이 성형수술 하는 줄 알아요. 네, 저한테도 왜 쌍꺼풀 수술 안 하냐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모지상주의적인 그런 화제들 정말 피해야 하는, 특히 초급에서 피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한국어 교사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다뤄라라고 이제 교육을 받죠. 여러분 문화 상대주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업 여기저기에서.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문화 절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 중심으로 또 주장을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주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손으로 음식 먹으면 더럽다.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한국 음식은 다 건강에 좋다. 그런 걸 어떻게 먹느냐. 상상할 수도 없다. 또 더운 나라 사람들은 행동이 느리고 게으르다. 이런 이제
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거죠. 생각을 나누는 건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마음이 다치잖아요. 마음이 다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교사는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서 학습자들이 짧은 시간에 수업 중에 많이 말을 하게 하고 많이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그 교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화제 선정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학습자들 변인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요. 개인적인 질문.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데 왜 없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죠. 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뿐만이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 결혼을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뭐 그런 반응 보이시는 분도 계셨고 흔하지는 않았지만 뭐 혼전 동거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뭐 화를 내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거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뭐 그러면 안 돼요. 학생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에 관한 질문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본인의 관점에서의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강요하시거나 주장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우, 결혼은 꼭 해야 해요. 뭐 이런 것부터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어떤 종교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거나 또 떡볶이 이야기 뭐 먹는 거 초급에서 많이 이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떡볶이를 안 좋아하냐? 얼마나 맛있는데 왜 안 먹냐? 떡볶이 먹어봐라. 이 떡의 식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권들이 있어요. 뭐 순대도 마찬가지고 마치 우리가 벌레 먹는 사람들 보고 놀라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 벌레를 어떻게 먹느냐. 뭐 고급 단백질 식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뭐 그런 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여라는 마인드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화제 선정과 관련해서 이제 유의할 건 그거 같아요. 이 교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립적인 가치관과 중립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인 것으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국 우선 또는 뭐 한국 문화가 뭐 더 좋은 이런 거보다는 여러 문화를 두루두루 모두 다 이해하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의 벽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리정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화제는 굉장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초급 수업을 우리가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까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 다음 이제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거, 학습 목표의 규칙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규칙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거냐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는 최소의 표현 단위가 문장 수준이니까요.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태에 관한 규칙을 우리가 가르쳐요. 이 형태에 관한 규칙은 요걸 빼먹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 두 학기에 한 사람 정도 나올 정도로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형태 구성은 거의 다 하세요. 예를 들면
은 같은 경우에는 의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런 걸 구분하는 거. 네. 어서와 아서와 여서를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 네, 요건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장 종결 어미. 그럼 문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문장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예를 들면 을 거예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설명하는 평서문 만들 수 있죠. 또 물음표 붙여서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을 거예요 라는 표현을 가지고 학습할 때는 의가 들어갈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 형태적인 규칙 알아야 하고 을 거예요 라고 질문을 만들고 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형태까지는 알아야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으려고 하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으려고 하다는 네, 의가 들어올 때, 들어오지 않아도 될 때. 네, 그리고 려고 하다는 네, 려고 해요? 네, 려고 해요. 질문과 대답이 가능하죠. 여기는 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네, 활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활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이 어떤 문장 유형으로 활용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죠. 초급에서 네, 문장 유형 다 배웁니다. 네, 평서문, 의문문, 청유형, 명령형 다 배우죠. 학생들이. 그러면 교사가 오늘 가르치는 문장 그 문법 표현이 이 문장 네 가지 기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하죠. 만약에 그 네 가지가 다 된다고 하면 예문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걸 사용할 수 없다. 네, 없다 하면 이 문장은 안 돼요 라고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은 이런 문장 구성이 안 됩니다. 이런 건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요. 안 알려주면 그런 문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네. 그 다음에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의 모두의 규칙을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을을 쓸 때와 안 쓸 때뿐만이 아니죠. 니까는. 네. 뒤에 문장 종결, 어미 어떤 것을 허용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또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앞문장의 주어와 뒷문장의 주어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 려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법 표현이 뭐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네, 형태 구성과 문장 구성, 문장 종결 어미까지만 설명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어야 하는 문장 유형, 그 문법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문장 하나를 만드는데도 알려주어야 하는 규칙은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 구성은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봐야 해요. QA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 대답이 가능한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은 오늘 배우는 표현을 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또 알아야 대화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QA 구성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어야 해요. 네. 더 욕심을 낸다면 맞장구 표현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뭐 이런 거나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아무튼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네. 또 내가 오늘 배우는 표현은 대답할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로 질문했을 때 내가 이 표현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어떤 사람이 질문을 알아듣고 내가 오늘 배운 표현을 끌어다가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과 대답에 필요한 정보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대화 구성까지 가면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뭐냐면 활용적인 정보까지 가게 되는데요. 구어에서 더 잘 쓰는 건지 문어에서
더 잘 쓰이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구분을 해 주어야 하지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은이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적인 문어 환경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구어적인 특성을 가진 연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니까 대신에 우리는 뭘 써요? 아어여서를 쓰지요. 네. 아어여서가 약간 중립적이에요. 문어에서도 쓰이고 구어에서도 쓰여서 최근에는 이 아어여서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그 표현이 구어에서 쓰이는 건가 문어에서 쓰이는 건가, 그리고 또 격식적인 상황에서 쓸 수 없는 말인지 쓸 수 있는 말인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활용적인 정보들은 특히 대화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그 내용 구성을 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은데 그 강의안 작성을 하신 분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2개 예시를 우선 보도록 하죠. 자, 이분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이 문장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건데요. AB의 아어여 보세요. 문장은 아어여 보세요. 이 문장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학습자가 아어여 보세요. 초급이에요. 자, 초급 학생에게 이렇게 이 표현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보죠. 이 강의안 쓰신 분은 이렇게 설명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자, 학생은 아어여 보세요가 무슨 의미로 쓰이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이 내용은 이분은 어디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어떤 문법책에서 가져오셨을 거예요. 문법책. 문법책에 있는 정보는 누구를 위한 정보입니까? 교사. 그렇습니다. 교사 정보예요.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선생님은 뭘 하셔야 돼요? 가공을 하셔야 되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해요. 네, 이 아랫분도 비슷해요. 는 게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시면서 이번 시간에는 의견을 묻거나 제안하거나 추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형 AB 는 게 어때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사용 정보를 학습자용 정보로 그대로 끌어오신 거죠. 네, 선생님은 설명했지만 무의미한 설명이에요. 학생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게 뭔지, 제안하는 게 뭔지, 추천하는 게 뭔지 지금 초급 학생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인 거죠. 네, 또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좋아요.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의려고 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은 약간 풀어서 말하려고 노력했으나 자, 오늘의 학습 목표가 의려고 하다잖아요. 그런데 의려고 하다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의려고 하다가 여기 들어가 버렸죠. 의려고 하다를 모르는데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르게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자, 이분. 네. 이분은 내일 뭐 할 거예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수업 후에 뭐 할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을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으려고 해요. 훨씬 낫죠. 위에 설명한 것보다. 네, 그러면 으려고 하다가 이게 내일이나 주말이나 아무튼 수업 후나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학생이 감은 잡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설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피드백을 했어요. 네, 좋은데
그럼 으려고 하다 하고 을 거예요는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바꿔 쓸 수 없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이렇게만 설명해 주면 으려고 하다 하고 을 거예요는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의미 설명을 해주고 뒤에 규칙 설명할 때 이렇게 비슷한 의미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할 일에 을 거예요 하고 오늘 배운 려고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구분해 써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또 추가로 해줘야 되겠죠. 다음 이제 연습 활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연습 활동 구성할 때는 연습의 단계가 크게 조작적인 연습 그리고 유의미한 연습 이렇게 나뉘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해야 하겠죠. 네, 어떻게 기능이 다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조작적인 연습은 문장을 정확하게 구성하는데 집중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형태적인 규칙, 문장의 종류는 통사적인 규칙이잖아요. 통사적인 규칙, 그리고 또 목표 문형에 따라서는 담화 화용적인 규칙, 뭐 이런 것까지 모두가 고려가 돼서 설명이 되고 그것을 그 규칙들을 익히기 위한 활동이 조작적인 연습에서 지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잘 지켜서 내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그런 훈련이 되면 조작적인 연습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규칙을 잘 익혀서 무엇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무한 반복 연습이 필요해요. 네, 뚝딱 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매년 도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도 김치를 양쪽 어머니한테서 얻어먹고 있어요. 네. 제가 수년 전에 이제 어떻게 부모님으로부터 그 김치를 얻어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네, 제가 어디 해외에서 네,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네, 안 됐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겉절이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배추를 절이는 것은 그건 예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온갖 레시피를 가지고 해봐도 전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뭐 절인 배추를 또 사서 하면 안전하다고 하던데 그래도 오기가 생겨서 절여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고 저는 도전을 했는데 엊그제 우리 이제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할머니 김치를 너무나 맛있게 먹길래 그래 할머니 근데 살아계실 때 많이 먹어라.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엄마가 열심히 노력은 해보는데 잘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냥 브랜드 김치를 사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어떤 기술을 하나 익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반복, 그 실패와 성공이 누적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언어학습도 똑같습니다. 그 규칙을 익혀서 정확하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때 하는 연습은 굉장히 단순한 연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문장을 만드는 연습이니까요. 그래서 지루해요. 지루한데 그 지루한 연습을 똑같은 형식의 연습 문제를 가지고 쭉 반복하다 보면 학생도 사람이고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업이 재미없어지죠.
재미가 없는 수업에는 집중을 안 하게 되고 그럼 학습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이제 작업들을 거기에 더해요. 전략, 교육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수업의 운영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단순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할 때는 자료를 다양하게 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단어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문장을 만들게 하는 훈련을 어느 정도 했다면 그 다음은 똑같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인데 이제 단어 카드 아니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만들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도구를 바꿔서 연습을 하도록 유도하죠. 그런데 또 어떤 문법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정보를 주기가 어려워서 어휘 카드만 가지고 연습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긴 있어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어휘로 제시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고 그림을 사용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을 끌어들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이 연습 문제 구성에 있어서는 문장을 그냥 어휘 정보를 주고 문장을 만들게 하는 연습도 하고 또 그림을 사용해서 하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섞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작적인 연습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참고로 가져오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에요. 네. 교재, 한국어 교재에는 다 옆에 연습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연습 문제는 조작적인 연습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뒤에 정답표를 넣어주게 돼 있죠.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습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스스로 체크를 해야 하니까 정답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 정답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조작적인 연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냐 하면 연습 문제 활동지를 이렇게 주시고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 보는 준비를 하는 수업이 아니죠. 네. 그렇다고 수학 문제 푸는 그런 수업도 아니고 우리 수업은 말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수업이잖아요. 문제를 풀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 답을 찾아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연습 진행 방법인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활동을 진행하시는 거죠. 네. 자, 거기에 문장이 이렇게 문장을 단어를 주고 문장을 만들게 한다면 문제를 선생님 읽어주시고 보기를 하나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고 자, 그 다음에 1번 누구 하세요. 2번 누구 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씩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 학생과 2번 문제는 두 번째 학생과 3번 문제는 세 번째 학생과 이렇게 한 사람씩 짚어가면서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학생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 규칙을 잘 지켜서 문장을 구성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나왔을 때 오류 교정을 해주면서 아직 학생들이 규칙을 완벽하게 아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 오류 수정이 전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전체 학생이 그 오류 수정의 내용을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확성을 기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10명이면 10명 한 명씩 다 체크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학생 1번에게 그 다음 연습 문제를 2번 학생에게 질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방식이 아니고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 또 학생의 질문에 학생의 대답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적으로 이
문장 만드는 연습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자, 여러분 1번 문제를 보세요. 이것도 듣기 연습이 돼요. 보기를 함께 해볼까요? 이것도 듣기 연습이 되고. 자, 마이클 씨 1번 하세요. 이것도 듣기 연습이 되는 거고요. 네, 선생님. 제가 1번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호작용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호작용이다. 네. 그래서 학생도 입 꾹 다물고 있고 선생님도 입 꾹 다물고 있고 펜이 돌아가는 시간, 이건 나중에 활용 활동 시간에 쓰기 활동 그런 시간 빼놓고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듣고 말하고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유의미적인 연습으로 가면은요. 이 유의미적 연습을 잘 구성하시기 위해서는 조작적인 연습과 유의미적인 연습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의미적인 연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학습자의 개별화 학습 활동이에요. 개별화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사는 학생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해주고 학습자는 자기 정보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QA 활동이 가장 일반적인 유의미 활동이에요. 네. 앞에서 뭐 을 거예요를 배웠다고 한다면 연습 문제 형식으로 돼 있는 뭐 이번 주, 이번 주말, 이번 토요일 도서관에 가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이 문장 만들기 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도서관에 갈 거예요. 네. 수업 후 학생 식당에 가다. 네. 수업 후에는 학생 식당에 갈 거예요. 이런 연습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 이 유의미적인 연습에서는 선생님이 학생 한 명에게 미래에 을 거예요로 질문을 던져주시고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질문해요. 네. 유키 씨, 이따가 수업 후에 학생 식당에 갈 거예요? 네, 선생님, 학생 식당에 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학생 식당에서 뭐 먹을 거예요? 오늘은 짜파게티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을 거예요라는 말을 가지고 학생은 선생님과 자기 수업 후의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지금 을 거예요로 질문 듣고 을 거예요로 이야기했잖아요. 반복 연습이지만 여기서는 반복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이 유의미적인 연습 활동을 통해서는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유의미적인 연습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 네 어떤 분의 강의 안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자, 이분은 3. 연습 1. 통제된 문장 연습 5분 동안 진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단어를 이렇게 4개를 주셨어요. 이 T가 교사예요. S가 학생이고 1번 마시다, 2번 춤추다, 3번 공부하다, 4번 사다. 위 4가지 동사 단어들을 보고 아우여 보세요에 맞는 문장 유형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냥 한 명씩 이렇게 쓰게 하고 본인은 그걸 체크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규칙을 잘 지키는 연습을 하게 될까요? 네, 저라면 이걸 다 하나하나 단어 카드로 만들고 하나씩 자 1번 마시다 보여주시면서 네 학생한테 S 학생한테 자 어떻게 말해요? 라고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네, 마셔보세요. 이렇게 만들게. 그럼 뭘 마셔요? 우리가 마셔보세요 하려면 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선생님이 지금 한 마시다 마셔보세요, 춤을 추다 춤을 춰보세요, 공부하다 공부해보세요, 사다 사보세요, 이건 사실은 통제된 연습도 아니에요.
우리가 강의안 쓸 때 통제된 연습 가기 전에 형태 구성 연습을 설명 부분 마지막에 하죠. 네. 그거거든요. 이거는 문장을 지금 제대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어여 보세요 하려면 네,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권유하는 거니까 뭐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여기 마시다 같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신선한 오렌지를 마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마셔보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공부해보세요. 뭘 공부해보라고 권할 수 있을까? 사보세요. 왜?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게. 네.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는 이 연습의 목적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연습을 통해서 학생이 뭘 성취해야 하느냐. 나는 이 연습의 목적을 모르겠다라고 제가 피드백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선생님은요. 요렇게 했어요. 통제된 연습 8분. 요 밑에 있는데 제가 잘랐어요. 네. 오늘은 으려고 하다, 려고 하다를 연습해 볼게요. 카드를 보여줍니다. 대답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 창문을 닫다.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시고 요렇게 대답하게 지금 유도하는 거죠. 네. 창문을 닫으려고 해요. 네. 고양이를 키우다, 고양이를 키우려고 해요. 네, 그 형식은 통제된 연습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면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이 아래에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쭉 이걸로 하셨거든요. 근데 으려고 하다라는 문법 표현의 특성을 보면 이것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면 요런 거. 네.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창문을 닫으려고 해요. 고양이를 키우려고 해요는 좀 멀고 면도를 하려고 해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창문 가까이에 가서 창에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그럼 이제 이 사람 뭐 하려고 해요? 하면 창문을 열려고 해요. 창문을 닫으려고 해요. 나오겠죠. 그림으로 맥락이 상황이 딱 전해지잖아요. 자, 지금 뭐 여기에 뭘 바르고 자 면도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 뭐 하려고 해요? 면도를 하려고 해요. 네,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단어로 주는 것보다 으려고 하다는 그림으로 상황 정보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이 그 연습에 몰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 어휘 카드로 몇 개 하고 그 다음 그림 카드를 가지고 몇 개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연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미적인 연습인데 유의미적인 연습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유의미적인 연습. 자, 교사가 문장을 보고 그에 따른 대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누구 씨, 이 옷이 예쁘네요. 어때요? 사고 싶어요. 예쁘네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학습 목표는 아어여 보세요 였어요. 아어여 보세요. 자, 2번 누구누구 씨 요즘 마시는 커피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달고나 커피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꼭 마셔보세요. 겠죠? 네, 어울릴 것 같아요. 사보세요? 입어보세요? 꼭 마셔보세요. 자, 이것은 유의미적인 연습입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새로운 답이 나오겠어요? 상황 다 줬고, 네,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고, 네, 학습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것이 아니죠. 이건 통제된 연습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아주 전형적으로 통제된 연습, 유의미 연습이 아닙니다. 네, 자, 또 다른 분의 거.
목표 문형을 사용해서 학습자가 진정성을 담아 발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 그래요. 뭐 진정성을 담아야죠. 유의미한 연습이 되려면. 자, 교사 학생이에요. 등산을 갈까요? 집에서 영화를 볼까요? 상황, 날씨가 좋아요. 등산을 갑시다.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을 갑시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주말에 만날까요? 그리고 이 상황 정보를 줬어요. 네, 이번 주는 바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해서 요 답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의미한 연습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유의미 연습이 아니죠. 이것도 통제된 연습이에요. 통제된 연습. 상황 다 주고 이것으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유의미 연습과 통제된 연습, 연습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활용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활용 활동. 자, 이 활용은 연습의 최종 단계라고 봐요. 연습의 최종 단계. 그런데 오늘의 학습 목표하고 이전에 배운 학습 내용이 사실은 총합이 돼서 함께 버무려져서 사용이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활용 활동에서의 목적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담화 상황을 이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그런 경험이 뭐 오늘 배운 말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실 안에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가상 체험 같은 걸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표의 담화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친구들과 이러이러한 대화를 해보세요가 핵심이에요. 여기에서는. 네, 그래서 실제 일어날 법한 그런 것을 경험해보는 활동이 여기서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판을 버리고 네, 학생들이 거기에서 대화를 나눠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교사가 치밀하게 설계를 잘 해야 되겠어요. 교사가 잘 설계를 해주어서 설명을 해준 활동을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로 수행을 해보는 단계가 활용 단계인 거죠. 그래서 앞에 연습 활동까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활용 활동도 진행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네. 그리고 활용 활동 구성은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교사가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이전까지 학생들이 뭘 배웠고 어느 정도 언어 사용 능력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전체 어휘 문법 표현까지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이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습 활동하고 활용 활동 이 두 가지 모두는 교사가 기획을 해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업에서 그걸 실행하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여기 아주 진하게 해놨어요. 네, 진하게.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열심히 만든 다음에 수업에 가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전에 예행 연습을 해보셔야 해요. 예행 연습을 해보면 너무 어렵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네 할 수도 있고요. 네, 보완할 점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그 우선 1차 만든 것을 수정 보완을 해서 네, 스스로가 이건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된 활동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수업에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단계에 계시는 분들처럼 이제 프로가 아닌, 네, 전문가가 아직 아닌 한국어 교사들인 경우에는 정말 예행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예행 연습해보고 수정 보완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수정 보완하고 하는 이 준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안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제출하면 뭐 1차 피드백 주니까 뭐 교수님이 1차 피드백 주면 그거 가지고 수정해야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출하기 전에 여러 번 해보고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그런 단계를 꼭 거치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 예행 연습을 할 때요. 혼자 하면 아무 잘못이 드러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문제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 예행 연습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을 학생이라 치고 그 사람에게 시켜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기관의 선생님들도 연습활동이나 이런 거 만들면 서로 해봐요. 뭐 내가 이제 내일 쓸 뭐 그 유의미한 연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김 선생님 잠깐 시간 돼요? 이거 나하고 한번 같이 해볼래요? 해가지고 같이 해요. 네. 물론 나도 그 선생님 네, 수업 준비를 그렇게 도와주죠.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교정을 해 나가죠. 네. 여러분들 뭐 지금 떨어져서 혼자 공부를 하신다 그런 분들은 가족분들 있잖아요. 네. 가족이나 친구 이런 분들을 시켜보세요. 학생처럼. 네. 그러면 한국 사람도 하기 어려우면 외국 학생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꼭 반드시 예행 연습을 해보고 수정 보완을 한다. 네, 잊지 마시고요. 네, 몇 가지 기존 강의안에서 좀 보고 가죠. 네, 자, 2번은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아우여보세요 유형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추천하거나 권유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3번을 줄 테니까 짝꿍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도 괜찮고 여러분이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서 대화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활용 활동을 지금 설명하셨습니다. 자, 아우여 보세요로 활용 활동을 네. 자, 요 지침을 우리가 다 알아들었다 생각을 하고 자,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모니터링하는 화면에 보이시는 자, 장윤신 선생님과 제 화면으로는 그 옆에 김현주 선생님이 바로 짝이에요. 자, 두 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자, 이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짝꿍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볼까요? 제가 짝꿍이 안 보여갖고 네, 제가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보세요. 운동을 해 보세요. 네, 운동 좋아해요. 운동 좋아해요? 네. 그러면 줄넘기를 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김 선생님 지금 뭘 해보려고 하시다가 왜 머뭇머뭇 거리셨죠? 아어여 보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앞에 이게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활용 단계까지 왔겠지만 네. 무엇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추천하고 무엇을 권유 이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활용이지만 그렇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닌 거 맞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학생 입장에서는 아우여 보세요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짝꿍이 이제 있겠죠. 눈에 수업에선 보이겠죠. 그러면 짝꿍에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암담한 거죠. 암담하니까
지금 머뭇머뭇 거리고 그 네가 할래? 너가 할래? 뭐 누가 먼저 할래? 뭐 이것도 지금 정해주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저는 지금 짝을 정해드렸잖아요. 장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하고 짝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짝꿍하고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게 다예요. 그럼 내가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짝인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짝인가도 모르겠고 네 그렇잖아요. 내가 얘하고 해야 되나 얘하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네가 먼저 질문할래? 뭐 내가 먼저 질문할까? 뭐 이것도 있고 그 귀한 수업 시간에 정해져 있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수업을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수업을 보고 있는 교사는 정말 속이 너무너무 바짝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수업 시간이 가고 있는데 교사가 제대로 설계를 안 하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학생들은 지금 공부와 전혀 관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까지 설계가 돼야 해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자 일단 짝을 교사가 지어놨어야 돼요. 짝을. 그래서 누구와 누구씩 짝하세요.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짝을 정해주고 그 다음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활동하는 건지 교사가 한번 샘플을 보여줬어야 돼요. 네. 자 윤신 씨하고 나하고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라고 해서 보여주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옆에 친구하고 시작하세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여기에서는 무엇을 추천하거나 권유해야 되는지 암담하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또 준비가 됐어야 돼요? 학생들끼리 권유하고 추천할 만한 아이템을 교사가 선정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놓고 그 상황에서 권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하거나 이런 제한된 담화 상황, 구체적인 담화 상황이 상정이 됐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매우 아쉽게 지금 여겨지는 거고요. 여기는 네, 는 게 어때요? 이걸 이제 연습까지 다 했으니까 익숙해지셨나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자유롭게 문장을 구성하고 짝활동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교재에 있던 단어 문장을 사용해도 좋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아어여는 게 어때요? 문장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답하면 됩니다. 다들 문장 완성됐나요? 자, 왼쪽에 앉은 학생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학생은 짝꿍과의 대화에서 대화가 끝나면 짝꿍과 역할을 교대해 주세요. 아까 거보다는 좀 나은데 여기도 역시 네, 는 게 어때요?를 가지고 무슨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지금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는 게 어때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학생이 막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거 만드느라고 친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학습 목표 이외의 것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에너지 소모를 해야 하는 그런 구성인 거예요. 구성이 덜 된 활동인 거죠. 학생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이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옆 사람과 같이 말해 보세요. 친구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려고 해요? 어디에 가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주말에 여름방학에 한국어 공부를 한 후에 등등등등 무엇을 하려고 해요? 라고 지금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라고 지금 이렇게 지시를 해줬어요. 이것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죠. 네, 옆 사람과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옆 사람, 오른쪽에 있는 옆 사람. 네,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해서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에게 나의 주말 이야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그 일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면 옆에 친구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죠. 옆 친구의 오늘 저녁 계획을 알아보세요가 미션이어야 하는 거죠. 네, 그 알아본 다음에 그걸 뭐 할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하거나. 네, 자, 또 이건데요. 활동이에요. 활용 활동. 자, 활동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눠준 활동지에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주말에 뭐 하려고 해요? 강아지와 산책하려고 해요. 강아지와 산책하다라는 어휘를 주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빈칸을 채우라고 한 거니까요. 수업 끝나고 뭐 하려고 해요? 도서관에서 숙제하다. 그럼 B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도서관에서 숙제하려고 해요. 네. 자, 이것은 활용 활동인가요? 아니요. 연습. 기계적 연습. 네네네네. 연습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건 무슨 연습에 해당이 돼요? 조작적 연습. 그렇습니다. 조작적인 연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이 딱딱 나오고 교사가 만들어준 그런 정보 안에서 지금 대화 구성을 해보는 활동이 되는 거죠. 여기도 빈칸을 채워보세요가 아니에요. 이거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A. 자, 마이클 씨 A 하세요. 유키 씨 B 하세요가 돼야 돼요. 그럼 마이클이 유키에게 질문하겠죠. 네, 유키 씨 수업 끝나고 뭐 하려고 해요? 그럼 유키는 이거 가지고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숙제하려고 해요. 그럼 그 다음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번호권은 네, 유키가 또 마이클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서 아까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네, 쓰세요, 문제를 푸세요가 아니고 네, 이렇게 이런 활동도 상호작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 유형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다 교육실습 성공하셔야죠. 네, 네, 교육실습 성공의 열쇠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수업의 단계, 네, 도입, 제시, 설명, 조작적인 연습, 유의미한 연습, 활용, 정리. 네, 이 수업의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글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해요. 네. 또 목표 문형, 우리가 문법 형태 중심의 지금 한국어 수업을 실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문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크게는 학습 목표가 되겠죠. 학습 목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알맞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보거나 네,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지 않으면 내가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 요즘 그 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나는 정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저 백종원 아저씨가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저거 배워야지 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순서 익히면서 계량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죠. 불 조절도 얘기해주고 하니까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불이 지금 이게 저분이 얘기하는 중불이 맞나? 이거 잘 보면서 규칙에 맞춰서 내가 막 해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익숙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해보고 잘 파악하면 나중에는 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이해, 특히 문법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는 설명 단계에서는 교사가 정말 그 문법 표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설명을 못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교사용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 또는 어떤 문법서에 설명하는 내용 그대로밖에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정말 스스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이해한 걸 상대방의 눈높이, 우리 학습자의 눈높이는 뭘까요? 알고 있는 단어, 알고 있는 문법이죠.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 있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과목에서 선생님들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그 문법 공부의 핵심이 네. 이게 조사인가 연결어민가 뭐 용어가 무엇인가 이게 독립적인 형태소인가 자립 형태소인가 의존 형태소인가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이 문장을 구성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또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가 이걸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사용 지침서나 문법서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어떻게 내가 풀어서 설명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자 수준 파악. 네, 학습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표현으로 내가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니까요. 이게 이제 앞에 네, 이 전 특강에서 학부장님이 계속 학습자의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사의 그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교사 말. 그거의 가장 핵심이에요. 학습자 수준에 맞게 내가 말을 할 줄 아는 것. 네. 그러려면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초급 수업은 네, 어느 정도까지의 언어 정보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인가. 그래서 저희가 학생 정보 드릴 때 그렇게 드렸어요. 이 뭐 가상의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진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문법 표현을 드리면 문법 표현을 가지고 교재를 찾아보시면요. 그 앞에 어떤 말들을 배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그런 노력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수업 준비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건. 네, 그걸 다 달라고 하시면 매우 곤란해요. 네, 내가 이 학생들 처음 만나는데 얘네가 그 앞에 뭘 배웠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어떻게 학습자 수준에 맞게 말을 하냐? 가르쳐주지도 않고 지금 교육 실습인데 지금 이제 우리한테 그런 걸 다 달라고 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문법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초급, 중급, 고급의 숙달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초급에서는 이런 정도를 배우고 뭐 교재를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이제 교육 실습을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건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겠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르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네. 질문을 어디에 해야 할까요? 네,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좋고 동아리 선배도 좋고 다 좋아요. 네. 게시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네. 게시판에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전체 교과목 중에 가장 질문이 없는 교과목이 이 교육 실습이에요. 네, 질문을 그렇게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뭘 가지고 그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모르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좋은 본보기들을 찾아서 봅니다. 네, 본보기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교재들이고요. 한국어 교재들도 뭐 여러분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재 좋은데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진 교재를 보시라 라고 추천드려요. 공신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한국어 교육기관들 중에는 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세종학당 뭐 이런 곳이거나 아니면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나온 교재들, 서점에 가면 한국어 교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네, 그 중에 뭐 사설 기관에서 나온 학원에서 나온 교재들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 게 좋은 건지 알 수 없으니까 한국어 교육을 가장 오래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들의 교재를 보시면 안전해요. 네, 그런 교재들을 쭉 훑어보시면 이 문법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연습 문제를 구성하는지 이 정도는 너무나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가면 한국어 수업 참관 영상들이 있어요.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사들 수업 참관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요.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거기 초급 수업도 있어요. 그러면 세종학당 교원들은 이제 선발이 된 전문적인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선생님들이 수업한 걸 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교사 말이 어떤지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이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수정 보완해서 이제 내시면 저희가 지도 교수들이 피드백을 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런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또 강의안을 한번 완성도를 높여보는 노력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육 실습 우리 곧 진행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그 수업 실습 후에 피드백이 반영이 돼서 강의안이 과연 이 수정되는 사례가 몇 개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수정 보완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했던 단계도 있긴 했는데, 네, 우리가 그것까지는 평가하지 않죠. 네, 그렇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업 실습에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 강의안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숙지하라는 이야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다 외우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무한 반복해서 연습이 필요할까요?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네, 훈련이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안을 가지고 무한 반복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네,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고 수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초보 배우가 네, 그 연극에 참여하는 것처럼 네, 열심히 대본을 외워야 합니다. 처음에. 뭐 학생들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네, 12년 넘게 매 학기 교육 실습을 진행해 오면서 현직 교사가 최고 점수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매 학기에 최고 교육 실습 성적자는 완벽한 아마추어인 경우가 90%가 넘어요. 네,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우리 졸업생이 있는데요. 저 시골, 네, 서울에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대요. 고향도 거기고 결혼도 거기서 해서 살기 때문에 네, 정말 10수년 만에 서울에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 학우님께서. 그런데 너무나 완벽하게 수업을 잘해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면서 얼마나 연습을 했느냐. 그 동네는 외국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붙들고 물어봤어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남편과 아이들을 학생 삼아 네, 거울을 보면서 네,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연습했어요, 교수님.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네, 전문 교사처럼 뭐 그렇게 테크닉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강의안, 그거 하나 보면 그분이 강의안을 완성하는데도 얼마나 지극정성을 기울였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강의안 가지고 열심히 반복 연습해서 훈련하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의안 숙지 그리고 무한 반복 연습, 정말 네, 정말 진심을 담아서 꼭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수업 실습 후에 후회를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 이 교육실습 활동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면서 교사로서의 경험을 이번에는 정말 간접 경험이 지금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본인의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실습 이후에 본인이 이 가르치는 일에 소질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나오세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봤는데 전 가르치는 일은 정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나오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정말 가르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냥 막연히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 저 가르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 교육 실습의 취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거고, 또 교수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네,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서로의 그 기대가 잘 맞지 않을 때 아름다운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드리는 이 피드백이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러기 위한 목적은 절대로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수업 실습에 임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프죠. 네, 저도 처음 우리 사수에게 네, 힐랄하게 칭찬하면서도 엄청나게 저를 난도질을 하셔가지고 제가 엉엉 울면서 정말 집에 못 가고 밤 10시까지 강사실에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카메라로 수업을 찍었어요. 불시에 우리 사수가 강의실에 들어와가지고 네, 카메라로 수업을 쫙 찍고 이제 던져줍니다. 이렇게. 한번 봐. 보고 내일 봐. 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네가 한번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보고 내일 보자.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 다음 날 이제 눈물을 쪽쪽 빼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거의 매주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피드백이 얼마나 나를 빨리빨리 성장시키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처럼 이제 단 한 번의 경험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오늘 특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학교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런 다른 특히 사회계열과 비교하면 우리 학부의 평균 연령이 10살이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네, 그래서 이미 사회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이루시고 또 본인의 관도 투철하시고 이런 분들이 저희를 만나기 때문에 이 우리의 피드백이
그대로 잘 소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는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잘 갈무리를 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이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교육 실습,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일생에 딱 한 번의 기회일 거예요. 네. 지금 어떤 기관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가셔도 이렇게 밀착해서 여러분들의 강의안과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어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관에서 교사를 이제 선발을 할 때는 완벽한 사람 아니면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선발을 하고 나서 자기 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은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세종학당 교원으로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그 교정한다고 그래요. 교정교육. 네, 교정교육은 해요. 교정교육은 하지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은 선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생에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네. 이 기회를 여러분이 최선의 준비를 다 하셔서, 좋은 열매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중간고사도 있죠. 네. 중간고사도 여러분 잘 치르시고요. 다음에, 좀 시간 지나서 네, 여러분들 그 수업 실습 때 올해는 영상으로 뵙겠지만 네, 그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번만 받을게요. 시간이 지금도 지났어요. 딱 한 번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자, 게시판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네, 하나 네. 있는데요, 강 선생님. 네. 네, 저는 그 수업을 했어요. 네. 했는데요. 네. 이제 교환을 만들기에 집중을 하고 네. 저는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실행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 실습에서 티칭에 대한 교육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시켜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주는 제도 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권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그 과목이 지금 있죠. 네, 그래서 45학점, 딱 교육 실습도 3학점. 이게 이제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을 개설하려면 일단 학습자들이 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특강이나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학습자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5영역의 교육실습 3학점짜리 하나만 들으면 되는데 두 과목이 개설됐다? 선택을 안 하세요. 그래서 네, 수강 신청자가 적어서 폐강이 돼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 활동에 대한 실습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국어원에서 그 개정을 하면서 교육실습 취득에 관해서 수업 참관을 지금 네, 강제적으로 의무화했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수업 참관을. 내년부터 그 수업 실습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수업 참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업 참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염려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실습을 하러 갈 수 있는 기관들이 한국어 가르치는 기관들에 가서 우리가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여기는 수익기관이거든요. 공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은 내가 돈을 내고 공부를 하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수업, 그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에요. 이 수업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와 학습자들만의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학생들의 거부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학습자의 학습권이 최우선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법인 안에 있는 그 한국어 교육기관들도 한국어 수업을 전면적으로 오픈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학습자들의 학습권 때문에. 그러면 공교육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공교육기관은 지금 어디냐면 KSL 기관들이에요. KSL.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곳들인데 거기에 한국어 수업은 굉장히 수가 적고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 학습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 보조적인 한국어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전형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그 수업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실습을 안 들려요. 케이스터디 센터 같은 것을 만들면서 지금 외국인 학습자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또 하나가 한국어 전공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하고 또 교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은 지금 마련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강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네, 수업에 대한 훈련을 더 쌓을 수 있는 것은 일단 국어 기본법 자체의 한계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가 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학교라는 한계도 물론 크겠죠. 네. 학생들 수가 적은 작은 단위의 학교들이라면 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한 학년에 한 뭐 15명 정도 있는 학교라면 네, 그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실습 활동들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다각도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제도화되어야 가장 안전할 텐데 그것은 약속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수업 참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네, 우리도 과목 안에 수업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무슨 교수법이나 그리고 교육실습 안에도 온라인 참관할 수 있는 걸 넣어놨고요. 그리고 아까 추천드린 대로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가면 세종학당 교원들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참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한국어 교육 전공의 교과목들, 특히 사명역 관련해서는 교수님들이 그 수업을 볼 수 있는 영상을 넣으려고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